그만해라! 이 집에 진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게. 영감 갑자기 왜 그래요? 저 고약한 둘째 때문에 제사 망친 게 안 보여요? 둘째가 10년 동안 혼자 이 집 귀신 나락할 때 당신들 뭐 했어? 여러분, 명절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저 둘째 며느리 지영이는 10년 동안 명절만 되면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설거지로 갈라진 손, 기름에 데인 팔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샘 노동. 그런데 정작 칭찬은 돈봉투 가져온 큰형님 차지였죠. 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펄펄 끓는 국물을 발등에 쏟아붓고 10년 쌓인 울분을 폭발시킨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제사상을 뒤엎고 집을 나선 저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과연 착한 며느리만 하던 제가 어떻게 시댁의 주인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통쾌한 반란의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해마다 설이 다가오면 제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시댁 바로 옆에서 농사 지으며 살다 보니 명절 준비는 오로지 제 몫이었죠. 며칠 전부터 시장 바구니가 끊어질 듯 무겁게 들고 나르고 허리 한번 못 펴고 나무를 다듬다 보면 손톱 밑에 시커먼 물이 듭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새벽 냉장고에서 꺼낸 무와 배추를 씻다 보면 손가락 끝이 얼얼하게 저려옵니다. 칼질을 하다 보면 어느새 손목이 시큰거리고 도마 위에는 제 눈물인지 손에서 흘러내린 물인지 모를 것들이 고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남편 동준 씨는 마당에서 애꿎은 빗자루질만 하며 애써 못 본 척합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저 어머니 말씀만 전하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나요?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드시나요? 지영아, 어머니가 떡국 고명. 더 신경 쓰래 작년보다. 더 정성껏 해달래. 여보, 나 어제부터 잠도 못 잤어요. 발바닥이 화끈거려 죽겠는데 손가락도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에이, 괜히 푸념하지 말고. 명절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냥 얼른 해 그 정도요? 당신은 매년 그 말만 하시네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마당으로 나가버립니다. 서운함이 목끝까지 차오르지만 저는 또다시 찬물에 손을 담급니다. 손등에 난 상처가 물에 닿아 따갑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속이 뒤집히는 건 그때부터입니다. 서울 대기업 다닌다는 큰아주버님네가 도착할 때쯤 말이죠. 현관문이 열리면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버님은 강남 부잣집 장인 장모 눈치 보느라 어깨가 축 처진 채 들어오는데 그 옆에 형님은 번쩍거리는 명품 코트를 입고 나타나 시어머니 손에 선물 꾸러미와 두둑한 봉투부터 쥐어줍니다. 어머나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인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직접 골라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 챙기려면 최고급으로 드려야죠.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뭐 이런 걸 다. 어머니, 저희야 이 정도는 걱정 마세요. 동서는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주방에서. 고생하고 있네. 고생은 무슨. 둘째가 다 했으니까. 넌 여기 앉아서 과일이나 좀 들어라. 둘째야. 큰형님 왔으니까 차 좀 내와라. 어머니의 그 말씀. 한마디에 제 10년. 세월이 다 헛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묵묵히 차를 내오고 형님은 제가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전을 접시에 담아 손님들에게 내놓으며 연기를 시작하죠. 이거 제가 간 맞추느라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거든요라며 손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찾아온 손님들도 다 압니다. 제 손이 퉁퉁 부어 있는 걸 제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면서도 돈봉투 들고 온 형님 비위를 맞추느라 역시 큰 며느리 솜씨가 좋네. 둘째 며느리는 농사만 지어서 그런지 손맛이 좀 떨어지나 봐라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 대화를 주방 뒤편에서 듣고 있자면 제 가슴 속에서는 화가 시커먼 연기처럼 피어오릅니다. 어머니, 제 손등의 화상 자국은 안 보이시나요? 손가락 끝이 갈라진 것은요? 형님의 고운 손등만 보이시나요? 매니큐어 바른 그 손이 제 거친 손보다 더 예뻐 보이시나요? 묻고 싶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참아야죠. 며느리니까요. 돈 없는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로 잘 나간다는 셋째 동혼회까지 오면 주방은 더 차가워집니다. 은행원인 셋째 동서는 뒤늦게 도착해서도 당당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가 아파서 병원 다녀왔고요. 차가 막혔어요. 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그래, 애는 다 나았냐?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전 다 붙여졌나 봐요? 제가 좀 도와드릴 텐데. 둘째가 다 해놨으니까. 피곤할 텐데 넌 그냥 앉아 있어. 제사 1시간 전에 나타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셋째 동서를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그런 셋째가 어려워 눈치만 보십니다. 만만한 제게만 화풀이하듯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영아, 저 접시 좀 더 가져와. 김치도 좀 더 꺼내고 숟가락 개수 맞는지 확인해봐. 한 번도 아니고 10번, 20번을 오가며 심부름을 하다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리고 제 등을 따갑게 찌르는 시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제 시누이죠. 시누이는 돕는 척 옆에 서서 제 하소연을 엿듣다가 그걸 10배로 부풀려 시어머니 귀에 넣습니다. 저는 그저 발바닥이 아프다. 혼잣말 한 것뿐인데 시누이의 입을 거치니 저는 어머니를 저주하는 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었어? 둘째 올케가 요새 힘들어서 제사 지내는 거 지긋지긋하대. 명절만 되면 죽을 마시래. 뭐라고? 제가 정말 그랬어? 아까 밖에서 한숨을 얼마나 쉬는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게 무슨 삶이야 하더라고. 엄마, 내가 다 무서워서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남들 다 하는 제사 좀 지낸다고 유세를 떨어. 요새 젊은 것들 버릇이 왜 이 모양이야?
어머니의 싸늘한 시선이 저를 향합니다. 주방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지만 아무도 닦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거실에서는 형님과 셋째 동서가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며 웃고 있고 남편들은 소파에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시고요. 여러분, 이 기름 냄새. 진동하는 부엌에 갇혀 저는 언제까지 그림자로 살아야 할까요? 손에 쥔 칼이 너무 무겁습니다. 도마 위에 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물 때문인지 피곤함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제사가 시작될 텐데 제 가슴 속에는 이미 시한폭탄 하나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는 있는 법입니다. 제사 모시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집니다. 밤 10시 제사 시작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시누이는 TV 뉴스를 보며 시어머니의 화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휴게소에 버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엄마, 저 뉴스 좀 봐요. 요즘 젊은 것들 진짜 버릇 없어요, 엄마. 그러게 말이다. 요새 며느리들이 어디 며느리냐? 맨날 권리만 주장하지. 셋째 올케도 저러는 거 아니에요? 바쁘다고 늦게 오고 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에휴, 말해 뭐하니. 돈 잘 버는 직장인이라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래도 엄마, 아까 보니까 둘째 올케 표정이 영. 둘째, 넌 표정이 왜 그러니? 제사가 싫어? 내가 맏며느리도 아니고 둘째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어머니의 화살이 다시 저에게 돌아옵니다. 돈 많은 큰며느리, 잘난 셋째 며느리 앞에서는 작아지시는 어머니가 오직 저에게만 엄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하십니다. 저는 대답 대신 펄펄 끓는 소고기 묵국 솥 앞에 섭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앞에 서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몸에 오한이 들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옵니다. 사흘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집안일에 명절 음식까지 했으니 몸이 버틸 재간이 없었죠.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납니다. 손에 쥔 국자가 천근만근처럼 무겁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는 형님이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자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나물 무치는 비법은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수받은 건데 참기름이랑 들기름을 적절히 섞어야 해요. 와, 역시 큰 며느리는 솜씨가 달라.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에이, 별 말씀을요. 그래도 정성껏 했죠. 어제 밤늦게까지 손질했어요. 제 피땀 섞인 나물이 형님의 공로로 둔갑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라고요? 형님은 어제 10시에 주무셨잖아요. 그 나물은 제가 새벽 3시까지 무쳤는데 순간이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제 손목에서 솥단지가 미끄러졌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솥이 기울어집니다. 펄펄 끓는 국물이 제 발등 위로 쏟아졌고 살이 익는 고통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뜨거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옵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명 소리에 거실에 있던 식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겋게 익어가는 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저 국을 어떡하냐. 오늘 제사상에 국이 없으면 조상님 뵐 낯이 없는데 고기도 다 들어간 거잖아. 어머니, 제 발이 너무 아파요. 너는 어째 명절마다 사고를 쳐서 이 사단을 만드니? 그 비싼 한우 다 버렸네. 지금 고기값이 얼만데. 어머, 동서. 조심 좀 하지. 내 옷에 국물 튈 뻔했잖아. 이거 명품인데 물세탁도 안 돼요. 엄마, 내 말이 맞지? 둘째 올케가 저거 일부러 그런 거야. 하기 싫으니까. 제사 망치려고 쇼하는 거라고. 남편이 기껏 하는 말이. 지영아, 진정해.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잖아. 내가 좀 참아야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심장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상 입은 발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발등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신문을 보며 제 눈을 피하던 시아버지와 제 눈치를 보며 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을 똑똑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국이 중요하세요? 뭐? 제가 죽어가도 국 쏟아진 게 더 아까우신가요? 제 발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한우값이 더 중요하세요? 얘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조심했어야지. 형님, 당신이 묻혔다는 그 나물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했다고요? 동서,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새벽 3시까지 묻힌 거잖아요. 당신은 10시에 잤으면서 그건 아주버님, 서울에서 장인 눈치 보며 사는 게 힘들다고요? 그럼 이 주방 여기는 사람 사는 곳입니까? 지옥입니까? 저는 주방에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들을 하나하나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이 생색내며 올린 그 전들도 셋째 동서가 귀찮아하던 나물들도 모두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냐? 네, 미쳤어요. 10년 동안 참고 참다가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지영아, 정신 차려. 손님들도 다 보고 있잖아. 손님들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고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농사지을 땅도 내줬는데 무슨 고생? 사표 씁니다. 아니, 이 집구석 며느리 노릇 때려치웁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돈봉투 며느리들이랑 평생 제사 지내고 잘 살아보세요. 명품 가방 든 큰 며느리랑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셋째 며느리랑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화상 입은 발로 절뚝거리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지영아, 너 미쳤어?
당장 돌아와. 라며 따라왔지만 저는 차 문을 잠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시댁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형님은 하늘을 보고 멍하니 서 있고 시어머니는 제자리에서 벌벌 떨고 계셨죠. 손님들은 눈만 껌뻑이며 서 있고 시누이는 뭔가를 외치고 있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주방에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겁니다. 발등은 아팠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난 그 부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무작정 찾아간 곳은 읍내에 있는 작은 외과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발등에 물집이 잡히고 껍질이 벗겨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혀를 쯧쯧 차시며 이도 화상이네요. 좀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정도인데 라고 하시더군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요? 이거 제대로 치료 안 하면 흉터 남아요. 제사 준비하다가요. 제사요? 아, 명절이라 그러시는구나. 근데 이 정도면 응급실 가셨어야 해요. 간호사님이 선생님, 이분 혈압도 높으시고 맥박도 불안정해요.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푹 쉬셔야겠어요. 제사 준비하다가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제 10년 세월이 다 담겨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명절만 되면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이렇게 다치는지 아마 다 아시는 모양입니다. 붕대를 칭칭 감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친정집 골방에 누워 있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동서들, 시누이. 1시간에 20통씩 전화가 옵니다. 문자는 100통이 넘습니다. 당장 돌아와 미쳤냐. 제사는 어떡하려고. 하지만 저는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 고요한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내 인생은 오직 시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걸까? 그 시각 제가 떠난 시댁 주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제사가 코앞인데 국은 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흙투성이가 됐으니까요. 상 위에 놓인 음식들도 제가 쓸어버린 바람에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누워 저 망할 것, 저 독한 것이라며 저를 저주하셨겠지만 당장 배가 고픈 손님들과 제사상은 어떡합니까? 큰애야, 얼른 와봐. 네, 어머니. 너 요리 잘한다며? 아까 손님들한테 내가 다 했다고 자랑했잖니. 비법도 전수받았다며? 그건. 얼른 들어가서 저 국 다시 끓이고 나물 좀 다시 무쳐와라. 제사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어머니, 그게 제가 지금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요. 혈압? 갑자기 무슨 혈압이야? 그리고 저 사실 아시잖아요. 아까 그건 손님들 앞이라 체면 세워드리려고 한 거지. 저 요리 못해요. 시누이가 옆에서 언니 무슨 소리야? 아까 둘째 언니가 한 거 자기가 했다고. 비법까지 전수 받았다고 해놓고. 아, 아가씨도 알잖아. 나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어.
멸치 육수도 못 내는데 어떻게 국을 끓여? 기가 막힌 노릇이죠. 평소에 돈으로 어머니를 매수하고 제가 한 음식을 자기 공으로 돌리던 형님은 막상 칼자루를 잡으라고 하니 벌벌 떨었습니다. 멸치 육수 내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묵국을 어떻게 끓이겠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아, 그 맛있다던 음식들이 그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던 제사 음식들이 다 누가 만든 건지.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셋째 너라도 좀 해봐. 어머니, 저 은행 일로 손 쓰는 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전 늦게 와서 상황도 잘 몰라요. 그래도 여자면 밥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셋째가 일어서며 둘째 형님이 왜 저러시는지 이제 이해가네요. 전 가볼게요. 제사는 못 참석할 것 같아요. 셋째야, 너까지 가면 어떡해? 은행원답게 계산이 빠르죠. 불똥이 튀기 전에 도망가는 겁니다. 셋째가 찬바람을 날리며 떠나버리자 주방엔 형님과 시누이만 남았습니다. 형님은 명품 옷 버릴까봐 앞치마도 못 두르고 쩔쩔매고 시누이는 언니가 해봐. 언니가 나이도 많잖아. 라며 서로 삿대질을 하며 미루고 있습니다. 평소엔 저를 이간질하며 단짝처럼 굴던 두 사람이 고된 노동 앞에선 원수가 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신문만 보시며 집안일에 무관심하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80평생 한 번도 집안일에 끼어드신 적 없는 분이셨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을 발로 쾅 차셨습니다. 다들 그만해라. 영감, 왜 그래요? 이 집구석에 진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겠냐? 영감, 갑자기 왜 그래요? 저 고약한 둘째 년 때문에 제사 망친 게 안 보여요? 고약한 건 당신이랑 저 가짜 며느리들이지. 뭐라고요? 둘째가 10년 동안 혼자 이 집 귀신 노릇할 때 당신들 뭐 했어? 큰애 너, 내 아버님, 백화점에서 산 인삼, 그거 둘째가 지난달에 너에게 몰래 챙겨준 용돈으로 내가 생색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형님이 돈이 없어 쩔쩔매며 아주버님 눈치 볼 때 동서간의 정이라 생각해서 제가 농사지어 모은 돈을 조금 보태줬던 적이 있습니다. 형님은 그걸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돈인 양 생색을 냈던 거죠. 시아버지는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명품 가방도 그렇고 명절 때마다 가져오는 값비싼 선물들도 다 둘째 돈으로 산 것 아니냐. 아버님, 그건 입 닫아라.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둡지 귀머거리는 아니야. 시아버지는 이번엔 남편 동준을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준이 너, 내 아버지, 내 마누라 발등이 익어가는데 조상님 국 걱정이나 하는 내 어머니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 저는 내가 사람이야? 당장 가서 둘째 데려와. 내 아버지. 근데 애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찾아가.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데려와. 못 데려오면 너도 이 집 자식 아니여. 알았어? 네, 아버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화내시는 건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끌려가다시피 형님 집으로 갔고 시누이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골방으로 숨어버렸죠. 텅 빈 부엌에는 엎질러진 국물과 흙 묻은 전들, 그리고 허탈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를 떴고 그렇게 그 집안의 제사는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이틀 뒤 제가 있는 친정집으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던 그 완고한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더군요. 지영아,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당신 발등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엄마가 무서워서 내 입장도 있잖아. 아버지가 가만히 계셔서 나도 바보처럼 있었어. 당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난 다 알면서도 남편을 이해하면서도 모른 척했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제게 내민 건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으로 직접 쓴 사과의 뜻을 담은 글과 시아버지가 제 명의로 돌려놓은 작은 땅 문서였죠.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뒷산 땅, 그 소중한 땅을 제 이름으로 해주신 겁니다. 이건 지영이의 10년 노동에 대한 대가다. 아무도 토 달지 마라. 아버님의 깊은 뜻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집으로 쉽게 돌아갈까요? 그동안 시댁에서는 더 큰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지지 덕분에 주도권은 완전히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화상 입은 발을 치료하며 친정에서 2달을 버텼죠. 그 2달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조건으로 돌아가야 할까?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 절대로 그동안 시댁은 어떻게 됐냐고요? 말도 마세요. 형님은 시댁 일 못하겠다며 아주버님과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알고 보니 형님 친정이라는 곳도 강남 부자가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집안이었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형님이 친정으로 가버리자 아주버님이 화가 나서 형님 친정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채권자들과 마주친 겁니다. 알고 보니 형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형님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갖은 거짓말을 해온 거죠. 큰아주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재수 씨, 내가 그동안 애기 엄마에게 속아왔어요. 친정이 강남 부자라고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준 선물들도 죄다 짝퉁이거나 할부로 산 것들이었죠. 명품 가방, 동대문에서 산 짝퉁이었습니다. 비싼 인삼, 재래시장에서 산 싸구려였고요. 더 충격적인 건 형님이 시댁에서 받은 용돈과 제가 도와준 돈을 자기 친정 빚 갚는데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동서간에 정으로 도와준 건데
형님은 그 돈으로 자기 친정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아주버님은 배신감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시어머니는 믿었던 큰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고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큰며느리가 알고 보니 거짓말쟁이였고 그 비싼 선물들도 다 가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둘째야, 네, 어머니. 내가 참 눈이 멀었구나. 큰애가 나한테 한 게 다 거짓말이었어. 나만 몰랐네. 한 번만 와서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그 힘없는 목소리. 평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은 노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당장 달려갔겠지만 이번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발등이 아파서 운전 못해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법 다 잊어버렸습니다. 형님이랑 셋째 동서가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둘째야, 지영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글쎄,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 집 대문 앞에 누가 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평생 머리 한번 안 숙이던 분이 제 친정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신 겁니다. 사돈 부인 어머 사돈. 지영이가 우리 집에서 겪은 서러움. 제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사돈, 일어나세요. 지영이만 다시 보내주시면 이제 주방 일은 며느리들이 함께 하게 하겠습니다. 둘째한테만 맡기지 않을게요. 사돈, 우리 지영이 농사 짓느라 고생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남의 집 식모로 보낸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눈이 어두워서. 시누이는 옆에서 억지로 제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 못했어. 옳게 언니들 이간질하고 엄마한테 안 좋은 말만 하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오빠들도 다 반성하고 있어. 저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되 예전의 지영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는 날 저는 분명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이제 무조건 며느리들이 함께 준비하기로요.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일들은 시아버지께서 결정하시되 며느리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혼자 모든 짐을 지는 일은 절대 없기로요. 어머니, 이번 추석엔 형님, 셋째 동서,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음식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혼자 다 하는 건 이제 없어요. 우리 셋이 공평하게 나눠서요. 내가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둘째야. 내 덕분에 이 집안이 바로 서는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아버님도 흔쾌히 찬성하셨죠. 여러분, 이제 제 명절은 더 이상 기름 냄새만 나지 않습니다. 향긋한 음식 향과 정겨운 대화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형님은 짝퉁 가방 사건 이후로 기가 죽어 주방에서 일을 도우려 하고 셋째 동서도 이제는 눈치껏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시누이는 제 눈치 보느라 이간질은커녕 제 비위를 맞추기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명절 뒤 며느리들과 시어머니가 함께 떠난 온천 여행 중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건넨 한마디. 그건 바로 형님과 동서와 시누이가 절대 알면 안 되는 이 집안의 마지막 유산에 대한 비밀이었거든요. 뜨끈한 온천물에 쌓인 피곤을 녹여버리려는 듯 탕속 깊이 잠겨 있는데 시어머니가 주변을 슬금슬금 살피시더니 제 귀에 입을 바짝 대시더군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기세등등하던 호랑이. 시어머니는 어디 가고 오직 둘째 며느리인 저만 믿겠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온천탕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둘째야, 너만 알고 있어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실 내 아버님이 젊을 적부터 남몰래 지켜온 종 중 딱 말이다. 네. 이번에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됐단다. 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보상금만 수십억이 나올 거래 정확히는 50억 정도 된다더라.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억이요? 평생 흙 파먹고 살며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돈을 세던 저에게 50억이라는 숫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흙 파먹고 살며 보상받지 못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작아지고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큰애는 처가 눈치 보느라 정신없고 셋째는 똑똑한 척만 하지. 집안일엔 관심도 없잖니. 그렇긴 하죠, 시어머니. 무엇보다 저 짝퉁 가방 들고 다니며 나를 속인 큰애 말이다. 그리고 얌체 같은 셋째 처한테 이 돈이 들어가 봐라.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 문제다. 큰애는 친정 빚 갚는다고 돈 다 쓸 거고 셋째 처는 자기 명의로 다 빼돌릴 게 뻔해. 그리고 어머니의 다음 말씀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시아버지랑 나랑 뜻을 모았다. 그 보상금은 우리가 관리하되 내가 돈 관리를 맡아 해줬으면 한다. 저요? 그래, 내가 장부도 꼼꼼하게 쓰고 농사 지으면서 돈 관리도 잘하잖니. 하지만 우리 둘 다 세상 떠나면 시누이랑 삼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 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든든하게 지켜줘야 이 집안이 바로 선다. 큰애나 셋째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저는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50억이라는 돈. 그 돈이 가져올 책임감과 시샘, 질투와 음모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온천탕 문 밖에서 어머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쾅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비밀을 캐내려고 탕 밖에서 엿듣고 있던 형님과 시누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더군요. 두 사람은 온천탕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겁니다. 얼굴이 벌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우리는 언니 괜찮아?
미끄러웠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는 그냥 엿듣고 있었냐? 다 들었어? 아니에요, 엄마,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 너희 귀가 문에 딱 붙어 있었잖아. 형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들킨 겁니다. 완전히 들킨 거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상금이라니요? 50억이요? 저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맞아요, 엄마. 우리는 자식도 아니에요? 왜 둘째 동서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딸인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일어나 젖은 수건을 바닥에 내리치셨습니다. 탕 안에 온기보다 더 뜨거운 호통이 터졌죠. 평소 자식들 앞에서 목소리 크게 내시던 적 없는 어머니의 폭발이었습니다. 상해. 내 시어머니, 너희가 언제 나랑 상의라는 걸 했냐? 형님, 그건 크네. 너는 짝퉁 가방으로 이 시어미를 속이고.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동대문에서 산 가짜 가방으로 명품인 척한 게 오해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 빚 때문에. 너 시누이는 올케들 사이 이간질해서 집안 싸움이나 붙이고 지영이가 발등에 화상을 입어가며 이 집안 지킬 때 너희가 뭐 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보기 싫어. 형님과 시누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졌죠. 이 거대한 가문이 비밀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으니까요. 여러분, 돈이 무섭긴 무섭더군요. 그날 이후로 시댁의 공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고하던 형님이 제 발등에 발을 약을 사들고 친정까지 찾아오고 바쁘다던 셋째 동서는 은행에서 VIP용 재테크 서류를 한 꾸러미 들고 와 제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친정 대문 앞에 찾아와 동서나, 네, 이거 발등에 바르는 연고야. 제일 좋은 거래. 고마워요. 그리고 진짜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됐어. 하지만 저는 그 가짜 웃음들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신도시 보상금 50억 원이 시아버지 관리 계좌로 입금되던 날, 시아버지께서 온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시각은 오후 3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점벽해라더니 거실 풍경부터 달라졌더군요. 형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제가 좋아하는 식혜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셋째 동서는 거실 청소를 하고 회의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좋아하는 꽃을 화병에 넣어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흐뭇하게 그 꼴을 지켜보고 계셨죠. 시아버지께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으셨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그 서류를 주시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내가 말하겠다. 네, 아버지, 오늘 종중 땅 보상금이 들어왔다. 오, 정말요? 얼마나 들어왔어요? 50억이다, 50억. 여기 가족 화목 서약서가 있다. 이 서류에 사인할 사람만 이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아버님. 그게 조용히 내 말 들어라. 식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조항들을 읽는 순간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1조 명절과 제사는 며느리들이 함께 협력하여 준비한다.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2조 서로를 존중하고 거짓으로 상대를 속이거나 이간질하지 않는다. 제3조 이 집안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가장인 나의 몫이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가장에게 있다. 네, 아버지. 제4조 모든 가족은 부모님께 진심을 다해 효도한다. 제5조 보상금은 내가 관리하되 나와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시누이와 삼형제가 균등하게 분배한다. 정말이요, 아버지? 그래, 내 몫도 똑같이 넣었다. 오빠들이랑 똑같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6조 이 약속을 어길 시 상속 자격은 즉시 박탈한다. 이 문서는 변호사 공증도 받았다. 형님과 셋째 동서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공평한 내용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죠. 시누이도 자기 몫이 보장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억을 넷으로 나누면 한 가족당 12억 5천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뭐가? 큰 며느리인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동서한테 피해도 주고 알고 있다. 저도 죄송해요. 앞으로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셋째도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아버지, 저도 반성해요. 언니들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말만 하지 말고 언니들을 도와라. 둘째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도 이제 알 거 아니냐. 네, 아버지. 저도 애 엄마한테 미안했습니다. 내가 제일 문제다. 마누라 고생하는 거 보고도 챙기지 않고 가만히 있었잖아. 큰 아들이 나서서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해보겠습니다라며 절을 했고, 셋째 동호 씨도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모두들 공평한 계약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에 한 명씩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셋째 동서, 시누이, 그리고 남편들까지 모두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12억 5천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명절 전날, 형님은 주방에서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자 어머나! 라고 소리쳤지만 이번엔 제가 옆에서 형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셋째 동서도 나무를 다듬으며 형님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라며 진심으로 배우려 했죠. 이간질쟁이 시누이는 이제 진심으로 언니들, 제가 설거지할게요. 언니들은 좀 쉬세요라며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당했던 서러움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고 진정한 가족애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날 아버님께서 나서셨습니다. 표정은 무거웠지만 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큰애야, 내 친정 빚. 문제는 내가 도와주마.
대신 앞으로 이 집안에서 맏며느리로 책임감을 갖고 동서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 그게 조건이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둘째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해라. 네, 아버님, 저도 형님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해요. 고마워, 내가 많이 반성했어.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앞으로 진심으로 살게 약속할게. 셋째 동서도 이제는 은행 실적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을 위해 주말마다 시댁을 찾아와 함께 일손을 돕습니다. 남편 동준 씨요. 이제는 제가 밭에 나가면 양산을 들고 쫓아와 지영아, 물 좀 마셔 더우니까. 집에 가서 쉬자. 당신 건강이 먼저야라며 진짜 남편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이제야 사람 사는 집간내 둘째야, 내가 이 집안 기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시어머니도 그래, 지영이가 보물이다. 제 손을 토닥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하는 둘째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일구는 농부이자 이 가문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다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혼자 울던 저는 이제는 동서들과 함께 웃으며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상금 사건이 휘몰아치고 나서 그날로부터 6개월이 흘렀네요. 다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쳤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명절 준비를 합니다. 남편 동준 씨는요? 이제는 제가 부엌 근처만 가도 어느새 따라와 저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라며 무뚝뚝하던 사람이 앞치마를 두르고 형님 동생과 설거지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세월이 무섭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더군요. 드디어 추석 당일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풍경이 예전과는 딴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형님네가 도착했고 셋째네도 전날 미리 내려왔습니다. 동서들, 우리 오늘 함께 전 부쳐요. 형님, 일찍 오셨네요. 어제 미리 내려오려 했는데 일이 있어 새벽에 출발했어. 오늘 동서들 힘들까봐. 셋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형님들. 이번에는 제가 나물 무쳐 차례상에 올릴 거예요. 그래, 동서. 나도 둘째에게 배워서 좀 늘었어. 그래요. 형님, 아우, 우리 셋이 같이 하면 금방 끝나겠어요. 형님 맞아, 혼자 하니까 힘들었던 거지, 같이 하니까. 정말 좋다, 기가 막힌 일이죠. 주방에서는 새 며느리가 함께 웃으며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형님은 동서야, 이전 한번 뒤집어봐. 그렇지, 잘하네. 나보다 솜씨가 좋은데? 라며 가르쳐주고 셋째 동서는 언니들, 이 나물 맛 좀 봐주세요. 간 맞나요? 제가 참기름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더 맛있네 라고 칭찬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다들 고생하시네요. 잠깐 쉬면서 식혜 한 잔씩 드세요. 제가 어제 미리 만들어뒀어요 라며 챙겨줍니다.
예전에는 혼자 외로이 전을 부치던 주방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형님이 기름에 손을 댈 뻔하자 제가 형님 조심하세요 라며 재빨리 손을 잡아줍니다. 셋째 동서가 나무를 흘리자 형님이 괜찮아,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지난주에 연습하다가 엄청 흘렸어라며 웃어줍니다. 시어머니는 주방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며느리들 참 기특하네. 보기 좋구만. 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상차림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형님이 어머니, 제가 전 접시 세팅 좀 할게요. 그래, 고생한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며 술잔을 기울이십니다. 아들들과 사위들이 옆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집이지. 아버지, 정말 좋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화목하니까요. 둘째야, 봄의 심은 유실수 잘 자라고 있냐? 네, 아버님 쑥쑥 자라고 있어요. 시아버지 내년 봄이면 꽃이 필 거다. 아버님,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 꽃 열매같이 보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이 집안을 살린 것 같다.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주방에서는 시누이가 언니들 힘들죠? 제가 설거지할게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라며 진심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이간질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우리 올케 언니들이 최고야. 우리 오빠들이 복받았어라며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는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협력으로 유지된다는 것을요. 제가 솥단지를 걷어차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저 주방 구석에서 눈물 섞인 전을 부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목소리를 냈기에 우리 가족은 비로소 가짜 가면을 벗고 서로를 마주보게 된 겁니다. 제 마음은 이제 아주 평화롭습니다. 예전에는 식구들이 올 때마다 또 나만 고생하겠지 하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우리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이 믿음은 땅 문서나 보상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 노동의 가치를 제 스스로가 믿고 가족들도 인정해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 변화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고 공정하게 판단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두 분께 효도하며 살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니까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이제 식사하시죠. 동서야, 우리 같이 고생했잖아. 너무 고마워. 정말로 형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언니들이 많이 도와줘서 금방 끝났어요. 혼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집 며느님들 설거지는 우리 남자들이 할게. 맞아, 형님. 동호야 가자. 고무 장갑 껴라. 네, 형님. 오늘은 우리가 다 할게요. 거칠거칠하던 제 손등에 남편이 핸드크림을 듬뿍 발라줍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제 10년 서름이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형님도 옆에 와서 제 손을 잡습니다. 동서야,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 그럼요,
내가 많이 배웠어. 가족이 뭔지. 셋째 며느리 저도요, 언니들. 우리 진짜 자매처럼 지내요. 친자매보다 더 가깝게요. 맞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식사 후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형님과 셋째 동서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이 집안 며느리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였는데 받아주셔서요. 셋째 며느리 저도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저희가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들아, 내가 있어서 이 집안이 산다 고맙다. 어머님이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다 고맙고 너희가 다 소중하다.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네. 여러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도 부엌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계실 수많은 며느님들, 그리고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시는 어머니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반전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단, 그 기회는 스스로 솥단지르를 걷어찰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파멸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거죠. 제가 폭발했기에 가족들도 깨달았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제 마당에 심어둔 유실수가 쑥쑥 자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때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달콤한 행복의 열매가 맺히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 지영이의 당당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여러분, 제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며느님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착하게만 살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내 목소리를 내야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분들의 지혜와 사랑이 있기에 가족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 창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혹 내용의 소감이나 의견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두렵지 않은 그날까지, 아니, 명절이 즐거운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